자, 여기 문종 문종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 문종은 그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세종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세종의 아들이 이제 첫째가 문종이고요. 둘째가 이제 수양대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안평대군인데 이 문종의 아들이 이제 단종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대군과 단종은 이제 삼촌이죠.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 이제 외삼촌이 아니죠.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삼촌입니다. 문종이 1450년에 이제 세종이 죽자 승하를 하자 왕이 됐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위 기간이 짧죠. 많이 아파요. 건강 악화로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왕이 직접 친정을 못해요.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가 펼쳐져요.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종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 정치 말고는 이때 당시에 뭐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서 황보인, 이 황보인은 성이 황보예요. 이름이 인이고 왕권이 저절로 약화될 수밖에 없죠. 왜? 거의 모든 일이 김종서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일을 김종서가 결정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양대군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건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종보다 뭐 자기가 뭐 월등히 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에게도 기회를 한번 줘볼 만한데, 왜냐면 세종은 셋째였잖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태종은 다섯째였는데 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둘째인데 자기는 둘째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기회를 줘봐야 되는데 세종이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세종이 이제 그 효령대군과 이 양녕대군을 모시면서 국왕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 본인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형들에게 어떤 문안 인사도 해야 되고 또 형들에게 이 자기가 왕이지만 형들에게 이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또 건의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근데 효령과 뭐 이 양녕은 거기에 이렇게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아들이 아니어서 겪게 되었던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종을 왕으로 그냥 이렇게 민 건데 수양대군은 억울할 만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수양대군이 좀 글도 잘 쓰고 또 이렇게 뭐 사냥이나 이런 좀 체력도 좋았고 이랬거든요. 왕을 하려면 또 체력이 중요한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수양대군의 기분이 계속 상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어린 조카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는 거야. 단종에게. 근데 또 문종이 죽으면서 수양대군의 그 불만이나 이런 그 얼굴 표정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종이 불안하거든.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등에게 이 단종을 좀 잘 보필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단 말이야. 수양대군이 이 부분이 이제 더 열받았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12살에 즉위하는 게 12살이면 뭐 거의 터닝 메카드 수준이거든요. 터닝 메카드 모르시죠? 뭐 변신 로봇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노는 나이인데 이게 이제 나라를 일을 정사를 돌본다는 게 쉽겠습니까? 왕권이 계속 약화돼요. 재상 중심의 정치는 더 강화되죠. 강화돼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등이 국정을 완전히 주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정치적 상황이 불만이었던 거죠. 수양대군은. 그래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453년에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자신과 뜻이 맞는 신하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일으킨 정치적 난이에요. 말 그대로 정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쿠데타인데요. 우리가 어떤 쿠데타는 반정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반정. 반정이라는 건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쿠데타의 정당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정은.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누구냐면 연산군, 광해군 이런 왕들이 폐위되거든요. 폐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되고 광해군이 폐위되고 이제 인조가 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인조 반정, 중종 반정이라고 해서 반정을 붙여요. 그리고 그 반정이 붙은 그 폐위된 왕들은 종을 쓰지 못하고 군을 씁니다. 그래서 왕으로 왕의 지위를 잃은 거죠. 근데 단종은 계속 종을 쓰죠. 그리고 반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쿠데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후의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세조가 무서워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이건 뭐, 아니 그 단종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 12살짜리가. 그치? 뭐 유튜브 좀 더 보고 잘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게임 한 게임만 더 할게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반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수양대군이 한명회, 이 한명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깔았냐면, 이게 쿠데타의 정당성도 없는데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밀었다는 것은, 한명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수양대군, 이제 물론 한명회 생각은 어린 단종보다 수양대군이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조선의 어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뭐 한명회, 그 다음에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양대군을 밀었어요. 이 신숙주는 원래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변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질, 마지막에 상했다 이렇게, 우리 숙주나물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상온에서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숙주나물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숙주나물이 제일 먼저 상해요. 쉬죠, 쉬어. 우리 쉬었다 그러죠. 쉬어.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야, 신숙주야? 이래가지고 이게 숙주나물이 된 거예요. 별걸 다 배우죠. 그래서 만두에 숙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두가 빨리 상해요. 만두는 냉장식품이에요, 냉동식품이에요? 냉동식품이죠, 만두는. 그죠? 만두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재미없다. 명분 없는 쿠데타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명회나 신숙주는 이 명분 없는 쿠데타에 도움을 줬어. 그럼 수양대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명분이 없는데 자기를 밀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인원도 얼마 없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슴팍에다 이따만한 훈장을 하나씩 달아줘. 그게 훈구야. 훈구. 뭐라고? 훈구. 우리가 그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 이거를 이제 좌익공신이라고 하고, 아니 정난공신이라고 하고, 단종을 폐위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게 이제 정난공신인데, 보통 이제 정난공신, 좌익공신 빼고 정난공신서부터 중종반정 때 전국공신까지, 이게 조선 전기 때 이런 그 공신 세력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훈구파라고 해요. 훈구파. 그래서 얘네들이 훈구파의 시작이야. 얘네들이 이제 훈구파라는 그 말을 시작시킨 사람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훈구파는 정난공신, 그러니까 단종을 완전히 폐위하고 공신이 된 사람들부터 전국공신, 이 전국공신은 중종반정, 연산군을 몰아낸 이 중종반정의 공신 세력들까지를 우리가 훈구다 이렇게 불러요. 훈구다. 이것도 단어도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정난공신은 단종을 폐위한 거고, 이거는 연산군을 폐위한 사건이에요. 아무튼 명분 없는 쿠데타였다. 그래서 한명의 신숙주는 반대로 수양대군에게 정말 큰 신뢰를 받는다. 반대로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은 다 죽는다. 여기서 다 숙청돼요. 안평대군은 왜 죽냐면, 안평대군은 이 조카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죽죠. 그리고 이 함길도 절제사였던 이징옥이가 이런 개세 일으키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제 개세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난을 일으켜요. 이징옥의 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이죠. 수양대군에 맞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 사건이죠.
수양대군이 이징옥의 난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징옥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수양대군이 이제 본인이 영의정이 돼서 거의 다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종은 계속 왕이었는데 왕의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거의 다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걸 그러니까 진압 후 단종을 폐위해요. 일단 이게 이종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을 해요. 단종을 폐위했는데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해요. 왕 없이 이제 자기가 하는데, 강원도 영월 청룡포로 유배까지 보내요. 이 단종을 유배를 보냅니다. 영월로. 이 영월 청룡포가 뭐 단종의 울음소리가 난다는 뭐 소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 중에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나중에 강원도 영월 가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단종이 살았던 집도 있고요. 그 우물 이게 연리지 나무도 있고, 그 우물 이렇게 사진 포토존도 있고 막 그래.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아. 근데 이게 참 특이하다. 이따가 세조 알아볼 텐데, 세조가 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세조를 존경하거나 세조를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 한 일이 되게 많고, 조선 초기 때 사실 군사제도 정비나 이런 것들은 세조가 다 한 거거든. 우리 그 전에 배웠던 진관체제 이런 거 있잖아. 보법, 뭐 영진군 이런 거 다 세조가 만든 거야. 근데 오이도 그렇고, 근데 세조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여기서 이제 중석이가 매번 하는 얘기가 또 들어가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도덕성이다. 그러니까 조카를 폐위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해도 역사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국사를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요. 노력을 해서 내 수강생들이 90% 이상이 100점을 맞았어. 그럼 나는 정말 훌륭한 강사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사람을 치러 죽였어. 얼마 전에 그 을왕리 사건처럼. 그러면 제가 좋은 강사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자, 이렇게 되니까 영월도 청룡포에 이제 유배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단종은 그럼 반대로 어때요?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단종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세조를 존경하고 세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단종이 영월 청룡포로 노상군으로 강등된 이후에 영월 청룡포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 다 있습니까? 여기 다 있네요. 유배를 갔을 때 단종 복위 운동이 이제 전개가 돼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려는 운동이죠. 그리고 여기 시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 강원도 영월로 그 단종을 유배 보냈던 그 금부도사 왕방현의 시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왕방현이 이제 단종을 데리고 영월에 이제 유배죠. 보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쓴 시조죠.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슬피 예놓다. 슬피 흘러가는구나. 참 좋은 시조죠.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슬피 예놓다. 장난. 단종 복위 운동이 이제 펼쳐져요. 이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사육신 6명이나, 우리 노량진에 이 앞에 건너가면 사육신 공원 있죠. 의지를 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보죠. 생육신, 이거는 이제 살아서 단종을 끝까지 섬겼던, 내가 저 세조를 국왕으로 모실 수 없다. 그러면 사직서도 내고 내가 그냥 나는 단종을 왕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 왕 아래서는 녹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살아서 끝까지 단종을 지킨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해요.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입니다. 성삼문은 유명한 또 시조가 있죠. 이 단종과 관련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이셔라.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국어 선생님들이 백설에다 동그라미 훈구파라고 쓰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훈구로 다 덮이어도 나 혼자 단종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육 씨는 이제 김시습이라는 사람인데 임행전은 몰라도 돼. 김시습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금오신화는 언제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겠어요? 세조 때부터 성종, 살아 있었으니까 세조 때부터 성종 그 즈음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이 펼쳐지자 이제 결국 단종을 죽인 거죠. 여기 강원도 영원에서 뭐 활 시위를 이렇게 목에 걸어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단종은 죽습니다. 1455년에 죽어요. 1455년에.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나고 1455년에 세조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가 세조 즉위년이에요. 세조가 재위년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조가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유일한 명분은 왕권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분에 맞게 정치 상황을 바꾸려면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이런 걸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 이제 육조직계제가 나오면 이게 어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거 태종 아니면 세조인데? 맞아요. 근데 육조직계제를 쭉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언제냐 물어보면 태종이에요. 세조는 항상 뒤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혹은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육조직계제를 부활하였다. 이렇게 나와야지 세조가 되는 거고, 육조직계제를 그냥 시행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은 이제 경연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좀 세조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왕한테 질문하고 대답 못하면 또 열받잖아요. 그죠? 경연, 그 다음에 사가독서지 이런 거 폐지해. 이런 건 뭐 세조와 스타일이 안 맞아요. 왜 집에서 책을 읽어요? 그죠?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잖아. 똑똑해지면 안 돼, 신하들이. 그 다음에 종친을 등용하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계유정난의 명분을 좀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실 종친들을 등용시켜서 주요 관직에 이제 배치를 시킵니다. 왕실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삼국시대부터 율령반포 이렇게 이제 법과 관련된 왕들은 대부분 통치체제를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갖춰진 통치체제. 그럼 누굴 중심으로 한? 그렇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제도도 정비하죠. 보법. 기억나실 거예요. 보법. 정군과 보인이 있고 보인 2명을 정군 1명에게 배정시켜 주는 거죠. 진관체제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방어체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관 재승방약 이렇게 해가면서 정리를 했었죠. 오위, 의흥위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영진군 이런 체제들, 그 다음에 둔전이라고 해서 군대에게 주는 토지가 있었죠. 우리 고려시대 때도 둔전 배웠는데 군인 여기 있는 이제 농민들이 경작을 해서 그 수확물을 군량미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둔전이라는 체제도 다 세조 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둔전은 중국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로 이징옥의 난이 일어났죠. 이징옥의 난. 이 이징옥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단종을 폐위하고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강원도 영월 청룡포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니까 세조도 이제 좀 수양대군도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비교를 좀 하는데, 이거 이제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은 이징옥의 난인데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왕권 강화뿐만이 아니라 지방 통치 체제, 그러니까 지방 행정 조직을 중앙 집권화 시켰어요.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향촌자치 이런 거 하면 안 돼. 중앙집권화 시켰거든요. 그러면 향촌자치의 핵심 기구가 뭐였냐면 우리 전에 배웠던 유향소죠. 유향소. 그러니까 유향소들이 힘을 잃어갔어요. 이런 거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세조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1467년에 이시해가 난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조가 1468년에 이제 죽는데 이게 1467년이죠. 그러니까 세조 말년이에요. 이시해 난은 중앙집권 강화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계유정난의 반발은 이징옥의 난이고 중앙집권 강화에 대한 반발은 이시해 난이에요. 이징옥의 난과 이시해 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두 난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로 이시해 난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계유정난에 대한 반발로는 이징옥의 난이 일어난 거고 세조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니까 그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지방 세력이었던 이시해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시해 난에서 누가 이시해 난을 지원해 줬느냐? 당연히 유향소의 지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이시해 난을 계기로 세조가 유향소를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향소 폐지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성종 때 다시 복구가 되지만 복설이 되지만 유향소 폐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 규형 등이 발명돼요. 인지, 규형. 이 규형이 나중에 이제 규표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규표는 1년의 길이,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걸 나누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날짜를 그 계산하는 기구고 이거는 토지 측량 기구예요. 규표는 세종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규형은 이 세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지 규형이 발명됐다 이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암기하는 걸 소홀히 해가지고 뒤에 발명이 붙으면 대부분 뭐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세종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맨날 틀려요. 인지 규형은 세종이 아니라 누가? 세조가 발명한 거예요. 세조 때. 그 다음에 동국지도도 제작됩니다. 이 동국지도도 양성지라는 사람이 제작한 동국지도인데 이 양성지의 동국지도도 나중에 이제 지도 파트 공부할 때는 되게 중요한 지도예요. 이게 실측 지도거든요. 근데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 좀 쓰세요. 옆에다. 이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영조 때 조선 후기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제작한 동국지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이 양성지의 동국지도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동국지도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 동국지도는 실측한 지도, 세조 때 만들어진, 조선 후기 영조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는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 이거 정리 잘하세요. 비교 잘해야 돼. 비교 표시죠, 비교.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가 실시되는데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전직 관리에게 토지를 안 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나중에 토지 제도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경제사에서 그때 좀 지난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과 같은 세습 토지가 있었어요. 부인에게 자식에게 세습하는 토지들인데 이런 토지들은 세조가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과전이 부족해졌거든요. 이게 직전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진흥시키는데 이 불교 진흥도 사실 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조는 이 세조뿐만이 아니죠. 이 훈구파의 성향 자체가 온리 성리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나 도교 이런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조 같은 경우는 아예 불교를 의도적으로 진흥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때도 석보상절이라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한글로 써서 왕에게 세종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답으로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책을 써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조예가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경전을 간행하는 도감, 이제 출판하는 곳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경전은 불교 경전이겠죠. 불경이겠죠. 여기서 불경으로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통합해서 간행,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각사라는 절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세조 때 건립됩니다. 원각사 터는 지금의 그 탑골 공원 있는 터고요. 원각사 10층 석탑은 그 석탑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1469년부터 1494년인데 세조가 1468년이잖아요. 그럼 왜 1468년이 아니고 1469년이에요? 아, 예종이 중간에 껴있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이잖아. 예종 1년밖에 못하니, 그죠? 왔다가 갔다가 뭐 이랬네, 그죠? 성종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제위를 하는데, 일단 성종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상제를 폐지해요. 이 원상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길게 좀 할게요. 그 세조 시기 때 만든 거예요. 어느 시기 때? 세조 시기 때. 원상이라고 하는 뜻은 국가 원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상들, 그러니까 원로 재상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회의예요. 그래서 세조가 한명회나 신숙주, 구치관 이런 이제 훈구 대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자였던 그 당시에 예종도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세자 교육도 시켜주고 막 이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명회가 정말 힘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계유정난 성공 이후에 한명회는 정말 힘이 막강했고, 세조가 죽고 나서도 성종 초반에도 한명회가 거의 다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후에 조선 역사에서 뭔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막 권력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한명회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한명회도, 성종 때 한명회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회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도 이 원상제라는 기구가 계속 운영이 됐어요. 원래 원상제는 세자를 교육시키는 기구 겸 원로 대신들이 원로 재상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종 초반에는 성종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원상제에서 뭐가 결정이 나면 성종은 그걸 따라가야만 했어요. 따라가야만. 그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한명회의 말을 성종이 따라가는 거죠. 왕이 아니죠. 왕은 한명회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린 임금이 즉위할 경우 재상들이 임금을 보좌하는 제도인데, 이러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세자를 앉혀놓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 회의하는 광경도 보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원로 재상들이 이제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한명회가 죽었거든요. 이제 한명회 죽고 나서 성종이 원상제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국왕이 직접 하는 정치를 이제 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상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한명회가 정치를 다 했던 거예요. 원훈 대신 재상들이죠. 세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논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상제를 성종이 폐지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기구였는데 이거를 성종이 폐지했다. 홍문관,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이제 부활시키죠. 옥당을 설치해요. 없어졌던 집현전을 부활시키죠. 그 다음에 독서당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가독서제가 사실 부활되거든요. 근데 사가독서제는 집에서 책 읽는 거잖아요. 근데 성종과 세종의 이 어떤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세종은 집에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종은 와서 읽어라. 못 믿는 거죠, 잘. 와서 읽어라. 그래서 호당이라고 불렀어요, 이 독서당을. 여기에 뽑히면 독서만 하는 거예요. 책만 읽는 거죠. 세종 때 사가 독서제가 세조 때 폐지됐다가 이때 부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집에서 읽는 건 아니지만 독서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책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했죠. 돈 안 벌고 책만 읽었으면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이 완성되죠. 여러분들 독서는요, 일이에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 공부도 일이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독서를 무슨 취미? 독서는 취미가 아니야. 독서는 생존이야. 책을 안 읽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독서를 취미라고 그래. 독서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책을 안 읽으면 죽어.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됩니다. 우리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된 거는 언제예요? 세조 때죠. 세조 때 시작되고 이제 성종 때 완성돼요. 반포도 성종 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림을 등용하는데, 이 사림을 등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명회가 훈구파였잖아요. 근데 한명회가 죽었어도 이 훈구파들의 어떤 그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길러내는 거죠. 고려 말에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길러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림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죠.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등용해요. 사림이 누구냐? 그거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매핑을 할 겁니다. 김종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3사에 진출을 해요. 김종직이 대표적이 아니죠. 사림 중에서 처음으로 성종에 의해 3사로 발탁된 사람. 3사로 진출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하는 일이 뭐예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거죠. 이때 당시 권력을 누가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홍구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피바람이 이후에 불기 시작하는 거죠. 피바람이 불기 시작. 그 다음에 억불 정책도 사실 이 사림과 관계되어 있는데, 사림이 원래 이제 이따가 공부하다 보면 온리 성리학자들이거든요. 도첩제마저도 폐지합니다. 이 도첩제라는 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도첩제가 원래 뭐냐면 이제 태조 때 이게 실시가 돼요. 선생님 왜 태조 때 이거 안 해주셨나요? 나중에 불교 파트 할 때 이거 해드려요. 그리고 그 인강수험생들도 좀 이해하시고, 지금 현장에 등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인강으로 듣는 우리 수험생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얼굴을 제가 눈을 여기에다 맞춰놓고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등록하신 수험생분들의 이름을 붙여놓을까 여기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민영 씨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볼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 다 웃기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를 보고 수업하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보고 수업하니까 이제 기존에 없었던 패턴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잖아요. 기존에 없던 패턴인데, 이게 자꾸 제가 카메라를 보고 수업하니까 인강 수험생들이 좀 당황스러운가 봐요.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참아요. 제가 이게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거니까. 저는 이게 카메라를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수업하는 거거든요. 자, 태조 때 도첩제라는 게 실시돼요. 태조 때 실시되는데, 태조 때 도첩제가 실시되는데, 이게 뭐냐면 승려 인증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려가 되려면 일정 정도의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뭘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쌀을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쌀을 좀 내면 도첩이라고 해서 승려 인증서를 내줘요. 근데 이게 라이센스 제도가 되면 승려의 수가 줄어들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승려의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한 거는 승려 수를 줄여서 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폐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또 다시 전처럼 그냥 그게 아니고, 전처럼 승려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승려 자체를 이제 인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려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 그 어떤 신분으로. 그래 한 명도 승려가 되지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완벽한 억불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려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첩제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승려 인증서를 아예 발급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발급해주지 않겠다. 한 5년 동안. 그 다음에 유양소를 부활시키고,
유향소가 강화됩니다. 이것도 역시 살인과 관련돼 있어요. 이따가 이제 살인의 특징을 배우면 이것도 좀 볼륨이 생겨서 이해가 됩니다. 이 살인이 그 향촌 자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향촌 자치 기구죠. 유향소가. 1603년이 되면 이 유향소의 강화에 의해서 유향소를 통제 감독했던 경제소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1603년에 경제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도 살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제소가 1603년에 없어지니까 이게 세기로 얘기하면 17세기 초잖아요. 17세기 초 이후에는 경제소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경제소라는 말이 선지에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아예 경제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게 이건 토지제도는 아니고 사실 수조 방식인데 원래는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전주가 수조권자가 직접 수조했던 걸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관리들의 농민 수탈을 막기 위한 국가의 조치였죠.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토지제도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뭐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편찬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편찬 사업은 오른쪽에다 일단 요거를 좀 한번 써봅시다. 그 우리 빅뱅의 뱅뱅뱅 있죠? 뱅뱅뱅 한번 해보세요. 뱅뱅뱅 그거 그대로 해요. 동동동 하지마. 썰렁하잖아. 동동동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동동동 해봐. 한 명도 안 하고 있구나. 동동동 꼭 해야 돼. 동동동 그 다음에 국악삼해 이렇게 외워요. 국악삼해. 선생님 국악삼해는 뭐예요? 몰라요 나도. 앞글자 딴 거야. 동동동 이것도 앞글자 딴 거야. 선생님 앞글자 따면 안 된다며. 누가 그래? 딸 땐 따야지. 동동동 국악삼해 이렇게 외워요. 동동동 동동동 국악삼해 동동동 국악삼해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첫 번째 동국여지승남입니다. 동국여지승남. 동이죠. 조선 전기 최대 인문 지리서예요.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입니다. 우리가 이 고조선 할 때도 옛날에 배웠는데 서거정이 있었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쓴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사서예요. 장편이라는 게 뭐냐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종이 조선 초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 쓴 거죠. 장편사서예요. 동국통감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선이에요. 이건 한자를 좀 해줘야 사료가 분석이 되니까. 이 선자가 뽑을 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인들도 좋은 시집, 그러니까 시집이 여러 편이 있으면 여러 편의 시집 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이렇게 다시 발간하는 시집을 시선집이라고 하거든요. 시선집. 동방의 문학을 뽑았다, 선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문학 작품, 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산문도 이런 좋은 문학 작품들을 뽑아서 한 번에 정리한 책이 동문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전집이죠, 일종의. 서거정이 역시 편찬을 했고요. 우리 동방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문학 전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국조오레이는 길래, 가래, 빈래, 군래, 흉래 이 5레를 쓴 책이에요. 굳이 써보면 길래는 제사.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종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가래는 그 왕실의 입장에서 가래는 가족이죠. 그럼 가족의 예법이 뭐냐면 뭐 세자 책봉, 세자 빈 책봉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혼례. 그러니까 세자가 뭐 결혼했다. 혼례. 그다음에 이제 이걸 관례라고 해요. 관례라는 건 이제 세자 책봉, 세자비 책봉 이런 것들. 혼례와 관례.
그 다음에 빈내는 사신 접대. 군내는 이제 군대 의식.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 이제 사열 하잖아요. 사열. 연병장 딱 돌면서 왼발 우리 막 연습하고 그러잖아. 이쪽 여기 꼭지점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천천히 돌고 이쪽 끝에 있는 애들은 확 돌아가지고 쫙 펼쳐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대단했을 때 막 쫙상 우린 전진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군대 의식이야. 그다음에 흉내는 상장례. 이런 왕실 의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국조 오래예요. 그 다음에 악학계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악학계범은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름이 성현이야. 성현. 공자, 맹자, 예수, 석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하는데 음악서를 종합음악서입니다. 음악서를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 그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 배웠잖아요. 근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기전체죠. 이걸 편년체로 보완해서 쓴 건데 보완이라는 말을 왜 쓴 거냐면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걸 보완해서 쓴 거예요. 노사신이라는 사람이 쓴 거 이름 멋있죠. 나이 많은 사신인가 봐요. 그죠? 서거정도 같이 썼어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여기 고조선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주로 썼잖아. 근데 고조선을 추가시킨 거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그래서 보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저료가 붙으면 이건 편년체 사서예요. 무슨 사서라고요? 편년체.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뒤에 저료가 붙으면 편년체다. 원래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 사서고요.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라는 책인데요. 해동제국기는 신숙주라는 사람이 쓴 건데 신숙주가 그 서장관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외교사절단으로 가요. 그래서 세종 때 가는데 이 세종 때 일본 외교사절단으로 가서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쓴 책이에요. 근데 성종 때 편찬이 돼요. 그러니까 세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성종 때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 견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종의 업적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선 전기의 국왕 업적이 모두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인강으로 세 강좌로 그러니까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수업을 한 거예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매번 그 왕의 업적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암기를 안 하면 왕의 업적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이때 지금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사건사를 두루 다르기 때문에 사건은 재밌죠. 사건은 재밌어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쉬시죠.